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MS 소프트웨어에서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원입니다. 최적화의 최신 트렌드인 다중 모델의 동시 최적화 MDO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드리는 순서는 먼저 최적화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적인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최적화 방법의 어떤 기법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최근에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위상 최적화 기법들, 토폴로지 최적화, 토포메트리 최적화, 토포그래피 최적화, 이 세 가지들에 대한 비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 발표의 핵심 내용인 다중 모델에 대한 동시 다중 최적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최적화 업무 적용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최적화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은 고객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필요에 의한 발전 방향과 그 다음에 그것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저희 이제 공급업체에서의 기술적인 발전 방향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적화란 무엇인가? 최적화는 간단하면서도 또 복잡한 그런 명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설계자분들이나 해석하시는 분들이 최적화는 항상 하고 있죠. 항상 최적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화는 또 항상 뭔가 모자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를 표시할 때 y는 fx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최적화에서는 이제 y의 값을 정해놓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이제 x 값을 찾는 과정이 이제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복잡해질수록 x를 찾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 이제 최적화 툴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스트란에서는 솔루션 200번이 그러한 내용들, 최적화 툴의 모든 기능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최적화란 무엇인가라는 걸 살펴보면 이제 실제 이거를 수행하는 분들은 이제 CA 해석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석 모델의 자동 수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는 최적화 해석한 결과가 원래 인풋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수정한 그런 어떤 새로운 인풋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목적 함수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설계 조건을 유지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죠. 가령 주파수를 2Hz 정도 더 높여라 라든지 이런 식 목적 함수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설계 능력, 그 다음에 제품의 어떤 성능은 유지하면서 이런 조건으로 이제 최적화를 수행하는 거죠. 최적화를 수행하는데 응용 분야들을 살펴보면 구조 설계 개선을 하는데 이제 많이 최적화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크기라든지 재질, 형상, 그 다음에 이제 위상 최적화의 세 가지 이제 기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적화를 하는 기법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구조 설계 개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성 없는 설계로부터 이제 현실성 있는 설계로 변한, 그 다음에 구조 응답을 동일하게 구현하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의 지배적인 인자를 도출하고 모델 구성을 평가하고 민감도 분석을 하고 기타 이제 설계자가 구상하는 이제 창의적인 어떤 내용을 검증하는 이러한 많은 응용 분야의 최적화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최적화 툴에서 이제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최적화가 진행이 되는가는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셔야만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리는 그 다중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일 최적화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이 부분, 구조 응답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석을 하고 조금 그 부분을 확장해서 할 때는 이제 약간의 민감도 해석. 이제 요 정도까지가 현재 이제 대부분 CA 하시는 분들이 이제 FE 해석이라고 하는 걸 하는 업무 내용이고요. 최적화는 이제 이거에 부가해서 그 옵티마이저라는 이제 최적화 엔진이 이제 동원이 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옵티마이저가 최적화를 수행하는데 원래 그 사용자분이 제공한 그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화를 수행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근사 등가 모델을 만들고 그 수치적인 등가 모델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복 계산을 하는 과정이 내부에서 이제 최적화 엔진이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큰 사이클을 거치면서 이제 다시 원래 인풋 데이터를 수정한 해석을 다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부 사이클과 함께 외부 사이클을 이렇게 크게 도는 이런 과정으로 최적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100m 거리를 진행을 한다 할 때 그 10m 단위로 어떤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체크 포인트를 한번 거칠 때마다 최적화에서는 이제 디자인 사이클이 한번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10m까지 진행하는 동안에는 최적화 엔진이 알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 이때는 수많은 내부 이터레이션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제 유한요소 해석 솔버와 최적화 엔진과는 직접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연계되는 게 아니고 이 내부에서 새로 생성된 가상의 수치적인 근사 등가 모델을 베이스로 이런 최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체크 포인트를 거치는 순간에 이제 다시 전체 모델로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엔진에서 수행하는 과정을 체크하는 게 이제 최적화 용어로는 소프트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CA 솔버에서 인풋 데이터가 수정된 걸 검증하는 해석을 하는 과정을 이제 하드 컨버전스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100m를 진행하는데 10m 단위로 이 하드 컨버전스 체크를 한 번씩 해서 중간에 잘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0m에 도달했을 때 작업을 끝낼 것인가도 여기서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이제 다중 모델의 다중 최적화는 이런 여기서 설명드린 이 단일 최적화를 복수로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최적화 종류를 살펴보면 사이징, 그러니까 두께나 재질에 대한 최적화, 그 다음에 형상 최적화, 그 다음에 유상 최적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유상 최적화는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그 발전이 진행 중인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두께 최적화라든지 형상 최적화는 비교적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 최적화는 원래 그 여기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 어떤 솔리드를 대상으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알고리즘이 발달을 해서 쉘의 두께 부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토포메트리, 그 다음에 형상 부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토포그래피,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토픽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 목적별로 다분야 최적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복합제 재질의 경우에도 최적화가 되느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상 최적화의 경우에 쉘에 대한 두께나 형상 최적화가 되느냐. 이 세 가지 모두 다 현재 저희 라스트란 솔루션 200번에서는 표준 기능으로 다 제공이 돼서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새롭게 이제 저희 제품에서 출시한 기능인데요. 이제 지금껏 그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그 비선형 최적화가 이제 현실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 최적화는 이런 비선형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이제 비선형 솔버인데, 그 솔버에서 푸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등가의 선형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선형 최적화를 하고, 여기서 소프트 컨버전스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비선형 솔버로 넘겨서 하드 컨버전스를 체크하는 이런 과정으로 비교적 쉽게 대변형 최적화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적화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이 향상된 결과, 그러니까 리스판스의 향상이죠. 하고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 업데이트, 이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결과는 항상 개선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풋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최적화 결과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던 게 어떤 이 Z방향 가속도가 이렇게 파란색 점선만큼 이렇게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주파수가 동일한 주파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주파수가 변형되는, 그러니까 시프트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결과는 항상 주의 깊게 그 내용을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음향감도 해석을 해서 140dB가 105dB로 이제 줄었는데, 이제 다른데 문제가 없던 부분이 더 커진 부분도 존재하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주파수 특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과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과정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사용자분들이 항상 사용하던 그런 해석 과정들을 내부에 포함해서 추가적인 어떤 최적화 과정을 더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글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보통 작업을 하실 때 라스트라는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 남바로 써서 작업을 하죠. 이 스태틱은 101번이고 모드는 103번, 버클링은 105번, 다이렉트 프리퀀시는 108번, 모달 프리퀀시는 111번, 모달 트랜지언트는 112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최적화 과정인 솔루션 200번 밑에서 어널리시스는 해가지고 이 이름을 주고 하면 추가적인 최적화 과정이 수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별표로 표시한 이런 것들은 이제 음향 해석까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해석 과정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최적화를 그냥 그 그래픽 환경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잘 많이들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최근의 추세는 이제 그래픽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작업을 훨씬 용이하게 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저희 그 최적화 툴도 이렇게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래픽 환경을 다 제공을 해서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적화의 기법들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트러스트 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브 리미트, 메릿 펑션, 트러스트 리전 레이쇼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복잡하게 이제 설명을 써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적화의 단계를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어렵게 최적화가 달성되는 경우도 있고
쉽게 달성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달성되는 경우에는 다음 스텝에 그 움직여가는 거리를 줄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달성을 했을 때는 그 거리를 유지하고, 너무 쉽게 달성했을 때는 다음에는 거리를 늘려서 계산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어댑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능동적인 수행을 하게 되면 실제 보면은 이제 수렴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원래 그 완전히 수렴하는 데까지 30사이클이 걸렸던 게 이런 트러스트 리전 기법을 적용하면 10번째 사이클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적화는 모델에 따라서 많은 그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트러스트 리전을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획기적인 단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해석 대상에 따라서 적용을 하거나 안 하거나 온오프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판단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은 비선형 솔버에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증분을 조절하는 어댑티브 타임 인크리먼트와 같은 개념이 이제 최적화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최적화에서 디자인 모델 밸류하고 어널리시스 모델 밸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간단히 보여드리는 건데요. 원래 두께는 이제 2.5mm인데요. 최적화에서는 이거를 시작점을 2.0으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어떤 최적화의 상황을 좀 더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최적화가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런 기법을 쓰지 않고 원래 2.5t를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이제 p 밸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원래 값으로부터 이제 최적화를 수행해 나가는 것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최적화를 수행을 할 때는 약간의 어떤 그런 최적화 솔버가 해석을 하기 쉬운 방향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그런 기법이 필요합니다. 가령 강성을 극대화하라 그러면 강성을 무한대까지 키워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최적화 솔버가 잘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최적화 솔버에다가는 컴플라이언스를 최소화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줘야 솔빙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그 스티프니스, 강성의 역수이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를 최소화하라는 건 결국 강성을 최대화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지만 어떤 바운더리가 없이 계속 커지는 값보다는 이제 0으로 수렴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훨씬 솔빙이 쉽겠고요. 가령 주파수가 28Hz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공진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역을 회피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26Hz 이하로 가던 30Hz 이상으로 가던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싶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6Hz 이하 제한 조건도 하나 걸어주고 30Hz 이상 제한 조건도 하나 걸어주게 되면 최적화 툴이 상반된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거의 작업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값인 28Hz에서 26이나 30Hz 이상으로 넘어가도록 그 차이가 2 이상이 되도록 그 절대값이 차이의 절대값이 2 이상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단일 명령으로 해줘야만 최적화 툴이 최적화를 잘 해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최적화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 이제 제품 공급업체들은 이런 많은 기법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공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유력한 툴 하나가 이제 AESO입니다. 이거는 Automatic External Superelement Optimization인데 실제 모델 전체 중에서 최적화 변수로 지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변수로 지정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 때는 그 부분을 일부를 그 슈퍼 엘리먼트로 지정해서 최적화 과정에서는 생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이 AESO인데
완전 자동화된 방법으로 유저는 단지 오토 SE라는 스위치를 켜는 것과 그 다음에 최적화 변수로 몇 퍼센트까지 고려를 할 건가 이걸 정의하는 것으로 그 AES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전체 모델 크기 중에 10% 이내만이 이제 최적화 변수로 지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ESO는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AESO를 크리에이션 하는 던과 그 다음에 어셈블리 하는 던의 두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AESO를 진행을 하면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 그런 겁니다. 최적화 과정 예제 두 가지 정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G사의 차량에 대한 이제 최적화를 한 건데 비교적 약간 오래된 거죠. 모델이 풀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크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정도 모델도 최적화하는데 하드웨어가 많이 부족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의 경우에는 이제 좌우측 그 서스펜션 바퀴죠. 바퀴 부분에서 올라오는 이제 랜덤 인풋 하중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랜덤 하중이니까 이제 결과를 PSD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리스판스로 보게 되고요. PSD 이제 가속도를 운전자 자리, 그 다음에 승객 자리, 그 다음에 스티어링 컬럼, 이제 운전대 맨 꼭지 부분, 이 세 군데서 이제 결과를 보겠다는 거고요. 설계 대상은 이제 엔진 마운트의 부시들이 되겠습니다. 엔진 마운트. 그래서 케이스 A의 경우에는 이제 RMS의 합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최적화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고요. 케이스 B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포인트의 RMS 가속도 값을 줄이는 그런 거로 두 가지로 스터디를 해본 경우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처음 그 이니셜 밸류인 이 파란색 값에서 빨간색 값으로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내려갔죠. 그래서 왼쪽의 경우에는 이제 RMS의 합을 가지고 이렇게 최적화를 진행했는데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이런 최적화를 할 때는 어떤 특정 주파수를 대상으로 최적화를 하게 되면 그 최적화 값이 주파수가 쉬프트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에너지를 줄이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RMS의 합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유력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적화 변수를 가장 간단하게 지정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2033번이라는 어떤 그리드 포인트에서 이제 RMS 악셀러레이션 값을 이렇게 뽑아본 경우고요. 이런 최적화를 해서 이 절대적인 값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과정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AESO를 솔루션 200번에서 구현해 본 경우인데, 본 차량은 이제 독일의 하나, 자동차 회사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앞에 설명드린 것보다는 약간 큰 모델입니다. 이거는 한 20만 엘리먼트 정도 되는 모델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183개의 빔 엘리먼트를 설계 변수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중량을 최소화해라 이렇게 목적 함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한 조건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유진동수를 특정 값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해라 이렇게 해서 해석한 결과인데요. 결과를 보면은 거의 그 정확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4배 이상 빠른 4배 이상 그 계산 시간을 단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ESO는 이런 최적화는 이런 디자인 사이클을 많이 거치면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슈퍼 엘리먼트로 이니셜 런에서 대부분을 최적화 변수로 지정되지 않는 대부분을
슈퍼 엘리먼트로 축약시킨 가운데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어떤 계산 시간의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쭉 어느 정도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최적화 기법들에 대한 비교 검토는 새로운 기법들인 이제 토폴로지 최적화죠. 그러니까 위상 최적화라고 하는 그 T 옵티마이즈의 세 가지 그 최적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이즈 최적하고 쉐입하고 그 두 부분 최적화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물론 이제 토포메트리나 토포그래피는 이제 사이즈 최적화와 쉐입 최적화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러니까 솔빙 알고리즘으로 볼 때 전혀 다른 그 위상 최적화의 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토폴로지 계열로서 별도로 이제 보통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제 위상 최적화인데요. 이제 최근에 최적화 기법이 여러 가지 이제 위상 최적화 기법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탄생한 거고, 그래서 이 토폴로지, 토포메트리, 토포그래피 이 세 가지 방법의 어떤 기본 알고리즘이 되고 있죠. 그래서 토폴로지 위상 최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시간 내에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근데 전통적인 최적화에 비해서 정교한 그런 어떤 조절과 어떤 직접적인 그 인풋 파일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 개념 설계에 가장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어떤 그 브릿지 같은 구조에서 이제 대칭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하프 모델만 만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상 최적화를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중이 걸리고 여기 이제 지지점이 있고 이쪽 반대쪽 끝에도 지지점이 있는데 하프 모델만 만든 경우이죠. 그래서 위상 최적화 결과는 이런 식으로 힘이 걸리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무 제한 조건 없이 그냥 솔빙을 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아주 가는 부재들도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부재가 아주 가는 부분이 남아있게 되면 제작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추가적인 제한 조건들을 가해서 제작이 용이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상 최적화는 솔빙 타임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보통 표준으로 한 30사이클 정도를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두께나 형상 최적화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본적으로 한 5번 사이클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면 이제 더 늘려서 하게 되고요. 이제 요 경우는 이제 약간의 어떤 제한 조건을 가한 겁니다. 글로벌 미니멈 시크니스. 이게 나중에 제작 가능성을 감안해서 이 두께를 어느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게 하라. 그러면 이제 좀 더 현실성 있는 이제 최적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그 더블 시메트리, 그러니까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 대칭도 유지한 채로 최적화를 해라.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나온 결과인데요. 윗부분은 이제 디자인 사이클을 30번째까지 진행했을 때,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100번째까지 진행을 했을 때, 밑에 부분이 훨씬 더 설계를 가이드하는 결과로 결과를 도출이 됐지만 해석하는데 3배만큼의 더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30사이클 정도까지를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화에서는 이제 그 실제 제작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제 다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한 방향으로 시메트리를 준 경우고 이 방향은 두 방향으로 시메트리를 준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그 에어버스의 그 항공기 엔진을 동체에 장착하는 브라켓 부분 최적화한 예인데요. 그래서 아무 제한 조건이 없이 유상 최적화를 했을 때와 어떤 실제 생산 가능성을 고려한 제한 조건을 두고 유상 최적화를 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 어떤 제작할 수 없는 이상한 자그마한 부재들이 남아있는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이 좀 더 굵은 부재로 최적화가 돼서 나머지 힘을 지탱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토포메트리 최적화는 전통적인 방식의 토폴로지 최적화가 그 쉘에 적용할 수 없는 반면에 이제 쉘에 적용할 수 있게 발전된 방법이죠. 그래서 쉘의 두께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최적화를 합니다. 결과를 보면 이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게 자동차의 그 앞부분 사이드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토포메트리 최적화를 한 결과가 이렇게 컨터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좀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고, 파란색 부분은 두께가 좀 얇아져도 된다 하는 그런 식 어떤 개괄적인 가이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때 토포메트리 최적화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최적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그 유상 최적화나 이런 새로운 최적화 결과들은 이제 전통적인 OP2 파일로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DES 파일이라는 그 확장자를 가진 별도의 파일로 결과가 써지고 이거를 이제 페트란에서 이제 읽어드려서 이렇게 결과를 컨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포그래피 최적화는 이제 주로 이렇게 어떤 비드를, 그러니까 판넬의 어떤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드를 넣는 그런 데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비드 최적화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비드를 판넬에 주어서 강성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토포그래피 최적화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드 최적화를 위해서는 어떤 그 비드의 폭,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높이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최적화 엔진이 알아서 자동으로 그 비드를 생성시켜 가면서 최적화를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제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평판입니다. 이런 평판을 토포그래피로 비드 최적화를 한 결과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초기 고유 진동수가 0.56Hz로 아주 낮았는데, 동일한 그 중량을 유지하면서 그 비드 최적화를 하니까 약 10배 정도 강성이 증가한 4.78Hz로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면적의 평판에 어떤 강성을 부여할 때는 이 토포그래피 최적화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과정으로 이런 어떤 평판 부분이 넓게 존재하는 거를 이제 그 비드를 생성시켜서 강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은 전통적으로 설계자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비드를 추가해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긴 하지만 기존의 설계자분들이 간과했던 그런 부분의 비드를 얘가 찾아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 설계자분들이 하셨던 그 최적 설계보단 훨씬 더 강성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최적화 엔진이 그런 걸 찾아주게 되죠. 이것도 또 다른 예인데, 어떤 이제, 이 밑에 부분의 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비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최적화의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본 발표의 핵심 내용인 다중 모델에 대한 동시 다중 최적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시 다중 최적화는 이제 저희 MD 나스트란의 멀티 OPT라는 새로운 모듈이 그 전체 과정을 연출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보면 이 그림의 경우에는 그 단일 최적화를 3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은 하나의 단일 최적화 과정입니다. 이것도 단일 최적화고 이것도 별도의 단일 최적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이 모델이 같을 수도 있고 모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량이나 어떤 같은 설계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해석을 하는 그룹이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모델이 다르게 되고 그렇게 서로 다른 그룹 간에 협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 다중최적화 기법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룹 간에 협업을 하거나 서로 다른 어떤 부품 납품업체 사이에 협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효과적인 툴로 제공하는 게 이 다중최적화 툴이 되겠습니다. 다중최적화는 솔루션 200번 내에서 멀티 OPT라는 이런 새로운 모듈이 작동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제가 그 앞부분에서 단일 최적화를 설명을 드릴 때 그 가상의 어떤 뉴메리컬한 어떤 수치적인 내부 모델을 가지고 최적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제 해석 모델을 가지고 가상의 멀티 모델, 디자인 모델이라는 어떤 내부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가지고 최적화 엔진이 최적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일 최적화 3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동시에 다중 최적화가 되느냐. 중요한 포인트는 디자인 변수, 설계 최적화로 지정해주는 디자인 베리어블을 동일하게 가져가 주면 이 다중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그 내용이 동일하게 다중 최적화를 하는 대상으로 인지하고 다중 최적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 최적화 내용이 실제 형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설계 변수로 최적화 변수로 지정하는 그 아이디가 같으면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다중 최적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음향 해석, 그 다음에 응력 해석, 그 다음에 고유진동수 해석 이 3가지를 목적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다중 최적화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한 다중 최적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다중 최적화를 적용한 하나의 예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2가지 해석을 다중 최적화한 겁니다. 스태틱 응력 해석과 MVH 프리퀀시 리스판스 해석을 이제 다중 최적화를 하면서 설계 변수로 108개의 설계 변수를 지정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한 5스텝 이내에 효과적으로 어떤 그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능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최소화하라고 이렇게 목적 함수를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인데요. 저희 이제 나스트라는 선형 해석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비선형 해석도 같이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그 임프리시트 코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강성 행렬의 그 인버스를 구하는 역행렬을 구해서 해석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그 CA 솔버고요. 여기서 이제 내부 다중 최적화가 이루어지는데 가령 충돌 해석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해석 알고리즘이죠. 익스플리시트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돌 해석이나 승객거동 해석 이런 것과 자동차 경우에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킬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별도로 외부에서 여러 번의 해석을 거쳐서 이제 응답 표면을 만들고 응답 표면을 이제 제한 조건으로 내부에 걸어서 이제 나스트란 내부에서 다중 최적화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는 이제 응답 표면을 구성하는 그 모듈은 저희 아담스의 인사이트 모듈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어떤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가지고도 이제 RSM 서페이스를
구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최적화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완전히 어떤 완전히 그 외부에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공급하는 제품 중에는 이제 모델 센터라는 제품이 그런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최적화 엔진이 밖에 있는 거죠. 나스란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고, 모든 그 단일 최적화 과정을 전부 리스판스 응답 표면을 만드는 과정을 다 수행해야 되고, 외부에서 어떤 다시 최적화 대상을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엮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적화 엔진을 외부에서 돌려야 되고, 이런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러한 기존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편리하게 다중 최적화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앞부분에 설명드린 멀티오피티 다중 최적화 내용을 개발을 해서 지금 나스트란에 탑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효과적으로 다중 최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적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 툴은 그 자동차를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행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운전자가 아주 편안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최적화 툴도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이 최적화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비게이션 자체가 운전을 해주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운전은 그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운전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최적화도 마찬가지죠. 그 최적화 툴에서 많은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지만 그 단점과 장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 해석하시는 분이 그 조건을 잘 부여를 해야만 최적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들어보면, 최적화는 이제 피크만을 줄여줍니다. 물론 이제 그 RSM 전체 합을 최적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에너지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적 함수를 주어서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특정 포인트에 특정 값을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최적화 변수를 걸고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크만을 줄여주기 때문에 피크가 아니었던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과된 제한 조건만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제한 조건에서 생략된 부분은 그게 다시 어떤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툴의 도움을 받아서 하더라도 지금 얻은 결과가 최선이냐라는 거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아진 결과를 제공을 하지만 그게 최선인가는 다시 어떤 경험 있는 엔지니어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를 심하게 하면 할수록 그 어떤 설계 조건을 벗어나서 작동될 때 그 강건성이라고 그러죠. 노버스티니스가 저하돼서 이것이 나중에 AS 비용을 급격히 상승하는 반대 부메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CA 업무에서도 전문가의 어떤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최적화의 경우는 특히 더 경험 있는 엔지니어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향후 최적화 기술의 발전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적화 기술은 이제 고객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점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발전을 해가는 방향이 있겠고요. 이제 그거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 공급업체가 기술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CA 해석 그 목표가 어떤 현상 규명이었죠. 현상 규명. 그러니까 목표 성능이 도달했느냐, 뭐 부족한 점은 없느냐,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 거고, 이제 나스트란의 예를 들면, 솔루션 103번은 이제 진동 해석, 고유 진동 해석, 뭐 111번은 모달 프리퀀시 리스판스 애널리시스라고 그래서 이제 주파수 응답 해석, 이런 식으로 현상 규명 해석을 예전에 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더 발전돼서 이제 응답을 최적화하자는 식으로 이제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목표가 이제 현상 규명을 넘어서서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자. 그렇죠. 설계 최적화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솔루션 103번이 어널리시스는 모드스라는 거죠. 어널리시스는 모드스라는 걸 그대로 써주면서 위에다가 솔루션 200번이라고만 써주면 최적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한 조건과 이제 최적화 변수를 정의를 해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솔루션 111번 주파수 응답 해석 경우에도 이제 강제 진동 해석이죠. 이 경우에도 원래 해석하던 대로 어널리시스는 엠프리크라고 써주고, 그 위에 솔루션 200번이라고만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한 조건과 최적화 변수만을 추가로 정의를 해 주시면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듯이 이 최적화 엔진이 설계 최적화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이드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요즘에는 활발하게 이런 응답 최적화 쪽 해석 업무를 많이들 하시고요. 향후의 발전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응답 강건성 검증에 좀 더 치중하지 않을까. 이제 요즘 우리나라 회사들에서 DFSS라고 해서 식스시그마를 많이 추진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목표하는 바가 설계 최적화, 즉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에서 더욱 발전해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하자가 없이 하자, AS 비용을 최소화하자, 이게 궁극적으로 회사에 가장 이익을 많이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 200번, 솔루션 400번 내에 어떤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서 스토캐스틱한 어떤 기법으로 해석을 하는,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철강제를 사용을 하는데 두께가 일정하다고 간주를 하고 설계자는 설계를 하지만 실제는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죠. 어떤 제철 회사에서 제품이 나올 때 두께에 편차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가령 용접 포인트가 수천 군데 있는데 차량의 경우에는 보통 몇천 군데 이제 스파드웰딩이라고 하는 용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용접 중에 일부가 어떤 파단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약간 연결이 약하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가령 3%만큼의 용접 부분이 파단이 일어났을 때는 강건성이 어떨 것인가, 이런 해석을 하는 과정이 이제 이런 해석 과정이 되겠고요. 저희도 이런 차세대 고객의 어떤 필요성에 부응해서 현재 솔버에다가 이런 기능을 열심히 탑재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고객 여러분한테 공개된 기능도 있지만 계속 이제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거를 여하이 단축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기능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많은 연구들을 하고 저희 그거를 제품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AESO 자동으로 이제 슈퍼 엘리먼트 처리를 해주는 이런 과정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최적화 해석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 겐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모델을 내부적으로 수백 개, 수천 개씩 이렇게 분할해서 그 컴포넌트 단위로 모드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합성하는, 그러니까 저희 제품에 들어있는 용어로는 ACMS라고 하는 기법을 써서 이렇게 합니다. 현재도 이제 완성차 모델이라든지 큰 배우 모델, 그 다음에 큰 항공기후 모델, 이런 전체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ACMS 기법을 써서 해석을 하게 되면 전통적인 렌초스 방법에 비해서 현재도 한 10배 이상 빠르게 솔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요소 단위로 어떤 댐핑을 추가할 경우에까지도 이제 해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금년 말에 나오는 버전은 또다시 이제 획기적인 발전이 된 그런 상태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최적화 엔진을 계속 그 세계 최고의 수준의 성능과 이렇게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어느 특정 부분은 외부의 어떤 솔버 최적화 엔진이 더 우수한 기능이 있을 경우에 고객분들이 그걸 사용하시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최적화 엔진을 일부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오픈 M 최적화 개념으로 그런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이런 MDO를 이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하실 수 있게, 이 그림에서는 동력학 해석을 하는 것까지를 연계하는 이런 과정의 최적화를 보여드리고 있고, 선형 최적화와 비선형 최적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확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협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서로 다른 부서끼리, 서로 다른 회사끼리 단일 최적화를 하던 거를 같이 할 수 있게, 모델이 달라도 동시에 최적화를 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중 최적화 신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전에 이제 최적화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발표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설문조사가 끝난 다음에 Q&A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는 이제 지금 답변을 해드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그런 질문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최적화 기법을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는데, 어떻게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이런 그 최적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수작업으로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적화를 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그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한 가지씩 하게 됩니다. 최적화 기법을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이제 찾아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초기 설계 해석 단계에서는 이제 위상 최적화라고 하는 토폴로지, 토포메트리, 토포그래피,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설계 가이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설계 최종 단계에서 아주 정교한 해석 최적화 조절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의 그런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과정을 이제 일일이 그 수작업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희 페트랑 같은 데서 그래픽 환경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이 이제 저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석 분야 간의 그런 상반된 디자인안이 도출될 때 그거를 서로 이제 조율을 하고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과정에 이런 데이터 공유 및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런 그 서로 상반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의 해석 내용들은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 최적화 툴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최적화를 동시에 수행을 하지만 서로 목표를 반대되는 쪽으로 주어서 다중 최적화를 하라 그러면 최적화 툴도 찾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중 최적화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다른 부서의, 다른 그룹의 설계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내 부서에 내가 설계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주는 경우가 더 현실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다중 최적화를 할 때 첫 번째 모델은 목표를 성능이 좋아지도록 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상 유지를 하도록 주면 그 서로 상반된 부분이 최소화돼서 최적화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중 최적화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데이터를 넘기고 받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저희 다중 최적화는 나스란 솔루션 200번 내에서 내부에서 다 이루어지고, 멀티오피티라는 모듈이 그 서로 다른 해석을 관장해서 전체가 같이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멀티오피티가 서로 다른 나스트란 넌 모듈 3개를 동시에 스타트 시켜서 넌을 하고 3개가 다 끝났을 때 다시 데이터를 취합해서 내용을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최적화 수행 시 해석 영역, 즉 정적, 동적, 음향, 진동 이런 영역별로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이제 해야 되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설계 내용들은 어느 하나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령 어떤 자동차를 예를 들면 진동 특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동은 괜찮은데 소음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경우에는 이제 피로 내구 수명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볼 때 어느 게 가장 그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걸 그 기준으로 중요도를 매겨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답변을 드렸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제 어떤 수식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드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유선을 통해서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